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설명 스케치라는 거예요. 설명 스케치는 크게 이제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 두 개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반의 특징을 보면 이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설명항에서 법칙 자체가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설명항부터 피설명이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은 설명 방식. 그래서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에서 불완전 설명이고요. 또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역사에서 제공된 대부분 설명은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설명 속까지에 속하고요.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을 대충 묘사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이제 설명 스케치라는 명칭도 이 과학적 설명을 완전하게 CA 구조를 완벽하게 포괄 법칙처럼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스케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묘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그 설명 스케치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스케치 이론을 이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햄펠이라는 사람이에요. 햄펠. 그래서 햄펠은 그 당시 이제 포괄 법칙 이론자들이 자율론자, 관념론자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뭐냐면 받아들여서 제시한 게 설명 스케치예요. 그래서 햄펠도 대부분 역사 설명이 정형적으로 이제 이 설명 스케치가 대부분 그렇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햄펠이 그 자율론자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제시한 이론이 설명 스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제되는 조건과 법칙 규칙이 역사에 너무 자명하고 보편적인 게 많아서 잘 생략하기 때문에 경험적 탐구로 해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적 스케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전묘적 설명 방식이라고요. 점묘하다고 아시죠?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잖아요. 가까이 보면 다 뚫려 있어. 근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요 뚫린 곳이 많기 때문에 요걸 채워야 돼. 예. 이걸 뭘로 통해서? 경험적인 어떤 그 탐구를 통해서 채워나가야 된다. 그게 인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인제 특징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그 설명 스케치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죠. 설명 생략적 방법과 그다음 부분적 설명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생략적 설명을 볼게요. 일반적 설명에서 법칙을 제외시키는 거야. 생략을 해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법칙성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법칙의 상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죠. 그 역사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일반 그 법칙 제시를 의도적으로 투피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예문을 보면 프랑스 혁명 직전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일련 사건들, 즉 국민의회 선포와 헌법 제정 결의, 국왕의 군대 직결, 그 네케르 해임과 평민의 분노 등 혁명 발발의 초기 조건만 제시되고 나머지는 일반 법칙을 다 생략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생략적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어 시저가 루비콘강을 넘었잖아요. 군대 일구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면. 그래서 야망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어떤 것을 하는 성격이 있다. 자, 이런 그 법칙이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 버린 거야. 이것도 생략적 설명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란책 예문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자, 부분적 설명을 볼게요. 자, 설명항의 일반 법칙을 제시하여도 그 피설명에 제시된 결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칙을 보충했음에 불구하고 설명에서 피설명은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고 부분적인 설명을 갖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지배자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의 무력을 탄압하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기 쉽다. 일반 법칙을 추구하더라도 1789년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을 습격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영역하지 않죠. 왜냐하면 1789년에 파리 민중들의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앞에 제시한 그 일반 법칙이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더 많잖아요. 예. 요거 외에도 여러 또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요 법칙들은 다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제시를 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역되지 않죠.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자, 그래서 일부분만 제시했다. 이걸 부분적 설명. 아예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생략적 설명. 그래서 이제 이게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설명 스케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생략적 설명적 설명 생략적 부분적 설명이 단순히 가학적 설명을 이제 묘사하고 스케치한 거에 불과한데 이걸 이제 가학적 설명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건 뭐냐? 일단은 생략적 설명에서는 생략적 법칙이 없으니까 일반 법칙을 추구하고요. 부분적 설명은 다른 초기 조건과 다른 일반 법칙을 추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가학적 설명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행위 설명을 볼게요. 행위 설명. 자, 행위 설명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행위 설명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주로 이제 이 행위 설명도 되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론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 그 다음에 햄필의 성향 이론이 있어. 항상 그 설명 이론 나오면 요게 나와요. 네, 행위 이론은. 다른 설명 방식은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때 잠깐 언급됐고 그 정도야. 그래서 요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나온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거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 올해도 이제 인물학습 관련돼서 그 뭐냐면 합리적 설명 이론과 관련된 그 설명 방식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행위 설명을 좀 이해하려면 그런 그 이론적인 어떤 그 논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남색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이 없고 노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도표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보기 좋게. 일단은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행위 자체가 뭐예요? 되게 개별적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법칙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는 의견도 또 갈려져요. 예.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려지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인간의 행위를 법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이쪽이고 왼쪽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행위는 좀 법칙적 설명 없고 개별적인 거다 하는 게 내면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쪽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실증주의자, 신실증주의자를 통합론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퍼퍼나 햄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퍼퍼가 이제 상황 논리를 제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상황 논리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 이론에 뭐냐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 논리를 제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드레이가 합리적 설명 이론으로 방박을 하죠.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시킬 수 없고 뭐냐면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드레이 이론이 제시되니까 햄펠이 다시 방박을 해요. 어떤 식으로 너가 말하는 그 합리적 성향조차도 그러니까 목적, 상황, 수단조차도 일종의 성향이다. 성향이라는 건 예전부터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함정 행위를 하는 사람도 계속 함정 행위를 하잖아.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햄펠이 이제 이 반박 차원에서 성향 이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을 좀 더 확장시킨 사람이 도나간과 나이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론자 자체는 요 이론에서 행위 설명 이론에서 빠졌어. 왜냐면 간접론자는 설명 자체가 도식화시킨 거야. 형이 도식화를 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심층심리학은 이제 여기 뭐그 잠재의식 같은 거니까 이거 제껴두고 그래서 주로 여기 논쟁은 논리실증주의와 분석철학자 간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요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 간접론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간접론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드레이가 간접론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드레이 자체는 간접론자가 아니에요. 이 언어 분석 철학자에서 좀 계통이 달라 철학자들이. 그리고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간접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책에 나와 있죠. 노란 책에는 낮은 수준의 일반화를 추구했다. 포포처럼 그 포괄 법칙은 아니어도 낮은 수준의 일반화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식화시키거든요. 근데 간접론자들은 도식화시킨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다음 이제 간접논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접논제에 강조하는 감정이입죠. 감정이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노란 책에 있고 이거 남색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이를 예전에 뭐 간접논제로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이제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죠. 포폰을 보죠. 포폰은 상황 논리를 제시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잠깐 언급됐는데 상황 논리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A 상황에 놓이면 S와 같이 행동할 것. 그래서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죠. 뭐 지금 뭐 주식이 막 떨어지잖아. 예.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쟁도 나고 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매도하겠죠. 팔겠죠. 그럼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주식을 매입해야겠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식이 내려간 상황이 있으면 팔고 올라간 상황이 있으면 그 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가 되는 거야? 행위의 법칙화를 이룰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합리라는 거 뭐냐?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걸 합리적인가?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일반적으로 법칙화시킬 수 있다. 이게 상황 논리야. 예, 퍼프에. 자, 근데 이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합리적 설명을 이루는 드레이야. 드레이야, 많죠 여기 뭐. 너무 많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이 나왔어. 예.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드레이는 이제 뭐라고 이제 그 생각하냐면 그 포퍼를 비판하면서 포퍼의 합리성을 받아들이긴 해요. 포퍼의 합리성은 아까처럼 목적, 상황, 수단에 맞춰서 하잖아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예전에 하도 많이 나왔어. 목적, 상황, 수단. 이게 합리성이야. 근데 이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요. 요때 합리성 기준은 요때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99%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합리성이죠. 근데 이때 이제 합리성은 뭐냐면 99%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1% 사람들만 심지어는 내 개인만 인정해도 합리성인 거야. 그러니까 내 행위자 주체의 입장에 볼 때 합리성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자기 자신의 입장은 합리적인 수 있잖아요. 이게 합리성이야. 그래서 이 합리성을 뭐냐 개인으로 돌렸다. 지금 이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있잖아.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모든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전혀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비합리적이잖아요. 예. 근데 푸틴 입장할 때 그게 합리적일 수 있어. 예. 근데 물론 그 동감은 하지 않지만 그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나름대로 자기 목적에 맞게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결과가 지금 좋진 않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드레이의 이제 연구 방향을 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법칙을 정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여준다. 행위라는 것은 법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푸틴의 행동이 뭐 그렇잖아요. 푸틴의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과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예.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알면 알죠. 푸틴의 입장일 때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그 예전에 소련의 영광을 뭐냐면 그 구현하고 싶고 상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약해. 붉은 군대로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점점을 한 거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푸틴의 그 행위를 알렸는데 법칙을 계속 세상사에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먹혀들겠어요? 예, 먹혀들지 않죠. 예, 푸틴이나 시틀러나 그다음 무솔리니 같은 4차원적 인간들은 이런 그 법칙보다는 이유가 맞아. 이유가. 그래서 언어 분석 찾았지만 감정론의 유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그리고 나이트와 도나간도 그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이제 분석 드레이드 이론을 확장시킨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행위 동시가 주관적 이유를 동시에 중요하지만 실증주의보다 이유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있고 요게 행위 도식이라고 하지만 요게 중요한 법칙이 아니에요. 포괄 법칙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낮은 단계의 일반화예요. 이해하실 때 그 뭐냐 햄페이나 포포처럼 법칙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낮은 단계의 일반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주관적 이유인데 이유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유 꼭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04년 기출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통계적 설명은 법칙을 강조하지만 뭐냐면 그 합리적 설명은 이유를 강조해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그 이유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접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간접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차이점이 있죠. 일단은 앞에 보면 간접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건 남색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포괄 법칙에 반대했지만 포폰 햄베츠는 포괄 법칙을 했지만 낮은 단계 일반화를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식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 노란책 예문이나 이런 거에 도식이 있죠. 나름대로 법칙화인데 근데 여기 도식은 포괄 법칙의 도식이 아니에요. 낮은 단계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간접론자들은 요 낮은 단계 일반화조차도 거부하죠. 왜냐하면 얘들은 개별적인 것들이 되게 강조하거든. 인간 행위의 개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의 내용은 전제가 있어. 여기부터 전제는 인간 합리적이다.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하지만 그 합리성의 그 기준은 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이 아니라 내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푸틴의 기준, 시틀러의 기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규명뿐만 아니라 역사적 행위의 심령과 목적에 맞춰서 합리성을 낸다. 뭐 이거 쉽게 이해 지금 푸틴 행동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신념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념이 강한다는 거는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쪽도 있어요. 신념이 강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져.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념에 의해서 그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서 뭐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푸틴 보시면 돼. 지금 행위 푸틴. 자, 그래서 이제 회의자의 동기나 목적, 신념, 원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목적론적 설명이고요. 행위자의 목적, 상황, 수단의 관계 속에 해야 할 적절한 일을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 적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 키워드는 행위자 자신의 관점이에요. 남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행위자 자신이 그 발견의 상황 입장에서 그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위해서 채택된 수단에 대한 행위자 자신의 계산을 이제 재구성하고 그리고 선행 조건이 일어나는 사건들 연결시키는 법칙이 아니라 그 이유다. 왜 일어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더 중요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노란책 예문에 보면 이제 법칙 그 규정이 있어요. 행위자 A는 뭐 이렇게 있고 C상이 있고 C1, C2 상이 있으면 뭐뭐에 적절한 건 X다. 그럼 X A는 A가 될 거다. 요때 이제 A는 행위자죠. 행위자는 적절한 것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한다? 목적, 상황, 수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남색지 예문도 요거 이제 이걸 풀어쓴 거야. 남색지 예문. 뭐 행위자는 이러저러한 상이 있다. 그 상의 행위자 달성하려면 목적은 이런 것이다. 행위자는 자신이 처한 상을 이렇게 판단했다. 그런 사례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이제 네덜란드를 공격을 했어요. 그때 막 네덜란드 이제 원리엄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근데 잠시 이제 네덜란드 공격을 좀 주춤할 때 있어. 주춤할 때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난 거야. 그러니까 원리엄과 결혼한 게 메리잖아요. 제임스 2세의 딸. 그래갖고 이제 의해서 이제 뭐냐면 메리를 불려가니까 오라고 하니까 왕을 모시라니까 나는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원리엄과 메리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집중적으로 네덜란드 공격하면 원리엄이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야. 왜냐면 원리엄과 메리가 가면 영국의 내분이 일어나서 유럽 패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름대로 목적성 있게 보낸 거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보낸 거죠. 자, 근데 막상 이제 결과 뚜껑을 놓으니까 뭐예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이제 제임스 2세는 도망가 버리고 쉽게 끝나 버리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원리엄과 메리가 쉽게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프랑스 루이 14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손바닥에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게 이제 루이 14세를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루이 14는 미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이런 큰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루이 14세 입장 때는 합리적이었던 거죠. 물론 결과 자체는 우리 입장은 비합리적이지만 자 그래서 그 예문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남색책에 있는 예문 같은데 그럼 이걸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연결시켜 보면 목표를 보면 자 그래서 루이 14세 영국 원리원과 메리가 영국을 상륙했을 때 영국이 내란이 발생할 걸 예측했다. 그리고 영국의 내란이 계속된 틈을 타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다. 상황을 보니까 영국 위에는 네덜란드 총독 원리원과 그의 부인 메리를 공동화로 추대했고 원리원과 메리는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리원과 메리는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공격을 좀 늦춰준 거야.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군사적 압력을 철수했다. 그 결과 그 뭐냐 루이 14세는 네덜란드 군사 철수했는데 그 결과 이제 행위 결과가 이제 유럽 쪽에는 이제 루이 14세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쉽게 끝났다는 거. 내전이 발생되지도 않고 오히려 영국,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힘을 합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정복하지 못하고 유럽 정복을 아예 꿈에 한바탕 갖고 이런 거라며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다음 또 여기에 이제 파란책 예문이 있어요. 이거 보면 자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군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요게 목적이죠. 상황을 보면 그 민시대의 압력과 청해 간섭이 심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수단이나 개합하는 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적재한 것이다. 예. 그래서 수단이 나온 거죠. 정변이 수단이죠. 예. 적절한 것은 목적, 상황, 수단에 맞는 어떤 합리성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걸 좀 세분화 시켰어요. 예. 그 갑신정변 이걸 크게들 이제 목표 진술, 배경 상황 진술, 그다음에 여러 대안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추론해 갖고 이렇게 선택한 그 내용도 있어요. 요게 추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대안을 선택할 때 이제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정변이라는 대안을 선택을 했잖아. 갑신정변에 쿠데타를. 근데 쿠데타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뭐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평화적인 방법도.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그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안적 행위 추산들이 요 부분이 추가된 거야. 요거를. 그리고 각각의 행위 추산할 때 작전과 부작용도 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수단을 선택할 때 이런 계산점이 더 내용이 추가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되게 이제 적용 문제 나올 때 인원을 적용할 때 이제 어떤 역사 사례를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출제자가 만든 사례는 모르겠는데 그 가끔마다 이제 뭐냐면 이런 역사 사례 같은 것들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여 갖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채점 기준이 당연히 기본서일 수밖에 없겠죠. 예, 요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역사 시사점과 문제점 볼게요. 요거는 나올 만한데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되게 성향이론의 문제점은 나오고 합리적 드레이의 설명이론 나올 때 목적 상황 수단 뭐 그것만 대풀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시사점과 문제점은 약간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합리적 설명 이론이 특징들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좀 약간 엿보이 쳐가지고 다른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딱딱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이 분명한 의식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계산을 잘 밝혀준 데서 학습의 대상이 인물 성격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상황적 배경이 분명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상황적 배경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 행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못해. 특히 이제 애들 입장에 볼 때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목적 의식은 정확히 아는데 상황적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힘들죠. 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의 설명을 추구하여 인간 행위의 중요성에 관심을 배양시킬 수 있고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여 역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면 목적 측면을 볼 땐
역사적 인물이 일정 행위에 대한 이유를 규명할 수 있고, 내용 측면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직면한 사안, 목적, 동기, 행위, 행동의 과정을 구성할 수 있고,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이유와 과정 등을 분석해 탐구 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 내용, 방법 측면에서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걸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디테일하게. 그걸 이런 문제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외워야죠.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 향상과 이제 인물학습 과정 이런 것도 이제 해서 행위결정 분석 방법에 있다. 인물학습에도 영향을 줘요. 인물학습은 행위결정 분석 모형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번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문제점 볼게요. 문제점은 보면 비합리적인 것들의 결정 행위에선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간접론의 영향을 받거든요. 간접론대 인간상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야. 인간은. 근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합리적인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많잖아. 잠재의식이나 우발적인. 근데 그거에 대한 행위의 동기를 밝혀내지 못해. 그래서 이거는 간접론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간접론자의 인간성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 근데 실제로 그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학교 가보시면 그거 느낄 수 있어요. 피부에 와닿아. 이건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중학교 가서 얘들 상대해 보면 피부에 와닿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진짜 이제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개인적 행위를 적용했으나 아까처럼 목적과 동기가 파악이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적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문제점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향적 설명 이론 보죠. 앞에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향적 설명 이론도 되게 많이 나와.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그 행위 이론 좀 약간 언급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성향적 설명 이론도 상당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성향적 설명 이론은 보면 이제 뭘 하냐면 인간의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해요. 이 신실증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한 건데 어, 물론 이제 가지는 신실증주의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개념을 보면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는 인간의 합리성의 근거도보다는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을 근거한다. 그래서 성향이라는 건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등이야. 요거는 뭐야? 예측 가능하죠. 일반화가 가능하잖아.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항상 이제 중국이 뭔가 이러려면 중국이 했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일을 벌이면 중국이 중국했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이거는 뭐냐 중국의 행동, 중국인의 행동이 항상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거 보면 러시아 지지하는 거 보면 중국이 중국했네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심판이 편파방정하면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 놀란 것도 있겠지만 난 놀라지 않았어요. 왜? 중국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잖아. 중국이 중국짓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전에 중국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거야. 예측 가능한 행동이죠. 중국이 중국하는 행동은.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성향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합리성조차도 합리적 성향으로 해갖고 한치해갖고 예측 가능한 거야. 예전에 합리적 행동을 했던 사람도 지금도 합리적 행동을 할 거고 다음에도 합리적 성향을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합리성조차도 이 성향 이론을 포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합리적 설명 이론, 성향적 설명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디너하고 포퍼가 있어요. 가디너 이론과 그 다음에 포퍼 이론인데 여기에 이제 가디너 햄펠 있죠. 말 잘못했네. 예, 가디너하고 햄펠이 있어요. 그러면 가디너는 뭐냐 개인 성향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코어테스라든지 이성계 같은 사람들 행위 이론을 성향 이론을 이제 얘기하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 햄페의 공식을 따르면 안 돼. 가디너의 공식을 따야 돼. 왜냐하면 가디너의 공식은 개인 성향이고요. 햄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단 성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코르테스나 이성계 같은 인물들 할 때는 햄페이는 뭐냐? 햄페이가 아니라 개인 성향이 강조한 가디너를 이제 해야 된다. 참고로 이 가디너는 이 사람은 이제 표에서는 제가 이게 표에서는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논리실증주에 이렇게 묶어놨지만 실제로 가디는 논리실증주는 아니고요. 해석론자예요. 약간 이제 뭐냐면 간접론에 가까운 사람인데 의외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일반화를 좀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왔어. 예, 좀 약간 예의적 인물인데 자 그럼 가디너의 공식을 볼게요. 이게 노란 책에 있거든요. 자 갑은 망치로 을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원인이 잡혀있죠. 그러면 나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향이죠. 예전부터 뭐냐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그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중국 올 때 중국짓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중국이 중국인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근데 햄필이 이걸 보고 비판을 했어. 왜 비판했냐면 이거는 일반화가 안 된다. 일반화는 여러 사례를 통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례가 한 가지 사례잖아. 그래서 행위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례 속에서 검증되고 일반화해야 되지. 이 뭐냐 인간 성향은 일반 법칙을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햄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징후진술이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의 조건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위의 일반적 진술.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성급한 사람의 무리들. 합리적인 것은 합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무리들. 이게 묶어 설명해야지 이게 일반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햄필의 성향 이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문을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사람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1번 법칙 있죠. 자, 이걸 적용하면 개야당의 중심 인물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이다. 근데 급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전과 같은 정치적 비상선을 행해질 것이다. 예. 행위 설명 도식도 잠깐 볼게요. 자, A는 시종류의 상황이 있다. A는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성향이 있다.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성향들은 누구나 시종류의 상황에서 번함없이 높은 확률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합리적 설명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잘 읽어보면 A는 합리적으로 행위한 성향이 있다라고 하죠. 이 합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성향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건 뭐냐면 합리적 행위조차도 합리적 성향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합리적, 합리적, 성급한 이런 것처럼 성향으로 환원시킨 거야. 그리고 A로만 딱 끝나면 이거는 가지노 이론이죠. 왜냐면 단수잖아. 근데 A와 비슷한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묶어야 되겠죠. 예, 이걸 징후진술이라고 하잖아. 합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야? 징후진술이죠. 한 가지 사례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진술이잖아. 예. 그래서 누구나 종류에 처했으면 변함없이 높은 확률 그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햄필의 설명 이론이에요. 행위 설명 이론. 그래서 이 햄필의 설명 도식은 그 논란책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출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 앞에서 언급한 이 도식들 있죠. 이 도식들과 그 다음에 햄필의 그 설명 도식들 좀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합리란 말이 나왔다고 이거는 드레이 합리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성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합리적 행위조차도 성향으로 환원시켜서 했다. 이건 누굴 겨냥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드레이의 어떤 합리적 설명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엮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이런 도식들이 그 예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역사 교육의 유용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요 중에 시험 문제 나온 건 항상 문제점이 나와요. 앞으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예. 문제점 외워두세요.
네, 유용점은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력사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 개인과 집단의 성향의 행동 유형을 가지고 행위 결과를 추론 및 설명이 가능하다. 뭐 개항 이후에 개합과 척사 대입,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정치가 활동과 자익세과 우익세에 분류할 때 대충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 성향을 보고. 그다음에 합리적 행위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의식적 행위, 목적적 행위만 설명할 수 있죠. 무의식적 행위나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 합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 습관과 태도, 개인적 성격적 특징을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인간의 행동은 사회 관습이나 규범, 정통에 영향을 받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범도 일종의 성향이잖아. 네. 그래서 이런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립 갈등에 대해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의 태도를 배려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이제 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진영 논리에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나 보수가 이제 할 때 뭐 미군 철수에 대해서 진보는 찬성하고 보수는 반대하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다 진영 논리거든요. 왜냐면 미군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예. 근데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에서는 그 안보를 강조해서 그걸 절대화시키고 진보에서는 미군 철수를 절대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필요하고 나중에 통일되고 미군이 필요 없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 논리가 더 중요한 건데 얘네들은 이제 상황보다는 진영을 강조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목적 상황 수단보다는 합리성보다 사안의 합리성보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면 각각의 진영 논리를 알면 객관화시킬 수 있죠. 예, 좀 제3자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문제점. 이 문제점은 꼭 암기해 두세요. 시험에서 문제 나올 것 같아. 예. 나온 게 아니라 나왔죠. 예전에. 항상 그 성향 이론이 나오면 문제점 나와요. 인간의 가치와 태도 및 성격적 특정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행위를 도식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으로 제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 속에서는 일반화되기 어렵다. 인간의 행위는 법칙화시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게 잠깐만요. 예, 하여튼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내가 성격이 더러워요. 예, 성격이 더러운데 군대에 갔어. 군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고참이 와가지고 몇 마디 했어. 예전에는 좀 몇 마디 하면 이제 주목부터 나갔는데 내가 만약에 주목이 나기면 어떻겠어요? 군대에서는 영창에 적극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참는단 말이야. 내가 근데 성격이 좋아. 성격이 나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 후에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결혼 후에 아니면 연애 후반기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에요. 예.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연기를 하는 사람들 만나주면 안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좀 관점을 가지고 안목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슷한 개개인의 성향이어도 제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 속에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외워두세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총괄적 설명 보죠. 총괄적 설명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 이것도. 예. 총괄적 설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예, 두 가지 합쳐놓은 거. 간접론적인 설명 방식과 실증론적인 설명 방식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 중간에 교집합이 이 총괄적 설명이죠. 총괄적 설명. 자, 그러면 총괄적 설명 개념을 볼게요. 자, 총괄적 설명은 역사가 서로 관련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적절한 개념 아래 그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일정한 동향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총괄적 설명이다. 그리고 총괄을 바탕으로 한 개념도 있죠. 이걸 총괄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총괄적 설명이라고 했지만 또는 총괄 개념이라고 하죠.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건을 어떤 단순한 과정의 한 부분을 생각해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을 상관을 찾아 특정한 사건의 역사적 맥락적 위치에 위치시키고 인과적 설명이 아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과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과적 설명이나 개념적 설명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인가적 설명이 개념 배경과 원인이 나오면 이건 총괄적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어, 배경과 원인이 존재하면 총괄적 설명이 되지 않아요. 총괄을 강조하는 배경과 원인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와 가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사건에 대한 실체와 가정. 거기에 이제 주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역사 사건을 일으킨 인간의 내적인 동기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총괄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어, 특징이 이게 있어요. 보통 일반적 개념은 외적인 기준을 묻잖아요. 어떤 걸 이제 공통점을. 근데 총괄 개념은 내적인 기준을 묶어요. 내적인.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일관된 의도와 동기를 통해서 묶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대표적인 예문 보면 어떤 사건이 사실 무엇인가 그 사건이 결국 무엇인가 자 사건이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이거 실체죠. 사건은 결국 무엇이냐 가정이죠. 예. 그러니까 실체와 가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 설명에서 어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는 총괄적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인가적 설명이라고요. 인가적 설명. 이 구분에서 어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으면 이거는 총괄적 설명이 아니다. 이건 인가적 설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대와 장소라는 전제 조건과 예외가 발견되지 않은 분류수의 타당한 제한된 일반화다. 예, 어떤 특정한 시대에 제한된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한 것도 14세기 뭐 16세기 르네상스 이렇게 한정돼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문이 밑에 있네. 요걸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예문 잠깐 볼게요. 여기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군비 축소, 그다음에 국제협력 탁태, 올스 합병, 슈텐트 합병, 라인하트 점령이라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 일련의 사건들을 있으면 그냥 단순한 사실에 나열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거를 뭘로 묶은 거야? 히틀러의 자기 주장과 팽창 과정을 묶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의 맥락 속에 위치시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준을 볼게요. 기준이 보통 우리가 개념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 객관적 기준이죠. 근데 여기면 히틀러 자기 주장과 팽창 개념. 요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히틀러 자기 주장과 팽창 개념이란 주관적인 의도, 어, 의도와 동기, 일관된 의도와 동기도 묶어냈잖아. 예. 이런 것도 일반 개념과 좀 다르다. 일반적 개념 같은 경우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뭐그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때 1929년 대공황이 발생 등등 뭐 중상층의 몰락 등등등 객관적 원인들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자기 주장과 팽창 개념으로 이런 걸 내적 기준으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총괄 개념 구성 방법은 시대의 지배적 이념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뭐 자유주의, 민족주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공유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념과 정책을 연결시켜 시대의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사건을 묶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예. 그래서 이제 총괄 분류가 있어요. 맥클라프의 분류인데 이거 논란책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논란책은 최근에 이제 나올 가능성 없고 지금까지 뭐 총괄 개념 나올 때 요 부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이제 그냥 참고로 이제 받아주세요. 예, 적용 범위는 일반적 총괄 단일 총괄인데 일반적 총괄 개념은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좀 더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일적 총괄은 한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제 고대 왕국의 개념은 신라, 고구려, 백제, 중국의 진화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단일한 그 특정한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의 자주적 개혁 같은 막 특정 인물가 이용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총괄 개념은 개념의 속성을 주로 이용하고요. 단일한 총괄 개념은 일관된 의도와 동기를 파악한 데 있다.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 또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총괄 개념이 있고 상업적 총괄 개념이 있어요. 형식적 총괄 개념은 그 자유주의 그 역사적 변화의 형식만 강조해. 아, 그래서 혁명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업적 총괄 개념은 일단의 가치와 관념을 바탕으로 해요. 예, 그래갖고 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 형식적 총괄 개념, 상업적 총괄 개념은 같이 연달아 부르죠. 그래서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할 때는 자유주의는 상업적 총괄개념, 그다음에 혁명은 형식적 총괄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넓게는 이제 어디가 어디에서 상위 개념이면 자유주의가 혁명보다 더 상위 개념이야.
사회적 조건보다 형식적 조건이 더 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범위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또 네 개를 이제 콜라보해 갖고 이제 또 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복잡하고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란책이 있어요. 그 예문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문까지 다 신어놨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구성과 유의점. 요것도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 노란책. 그래서 그 노란책 펴 보시면 총괄 개념 다 설명한 다음에 그 총괄 개념 적용하는 학습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야.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하여튼 이제 보면 대개 이제 학습 내용에서 이제 총괄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 교사 중에 설명식 수업도 할 수 있고 학생 중에 탐구 학습이 있다.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교사의 사려 깊은 설명과 제시 광고에 따라서 학생들이 여러 수준의 어떤 직접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전해진 수업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강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에 총괄적인 설명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총괄적 설명 방식 앞에서 연결한 것처럼 일반적 설명 방식이 들어가는 게 설명하면 총괄적 설명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강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많은 양을 비교를 빠른 시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행한다. 요거는 이제 총괄적 설명뿐만 아니라 강의 수업 자체가 그래요. 원래 자체가. 그래서 제한된 지식과 저급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가진 학생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다. 약간 이제 표현 자체가 제한된 지식과 저급한 논리적 사고 능력? 이걸 요즘에 썼다가는 아니 난리 나는데 그 당시 논란책일 때는 그때 90년대였으니까 그런 논리가 좀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도 또 총괄 학습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총괄 과정을 통해 총괄 기능을 쉽게 추출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탐구 학습 방법하고 이 총괄 학습 방법이 결합될 수 있어요. 콜라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요 예전에 예시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예시에 탐구 학습과 총괄 학습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예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봐도 근데 요거 노란책을 안 읽어도 그냥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문만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탐구 학습과 총괄 학습이 결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결합된 내용도 이제 쭉 있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하고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탐구 학습하고 그 뭐냐면 총괄 학습을 결합시켰어. 그래서 주제 설정 이건 문제 인지하고 또 연결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주제 설정, 가설 현서, 자료 수집, 관련 사실 발견과 가설 검정, 일관된 의도 인지, 총괄 개념 축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예. 근데 여기 추가한 거는 일관된 의도인지 총괄 개념 축출 이 부분은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과 프랑스 혁명이 갖고 이제 그 쭉 시민혁명 관련된 내용들을 쭉 축출하면서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축출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예문이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 한번 눈에 발라두세요. 네, 요거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총괄과 각 설명 방식의 차이점 있죠. 이거 남색책에 있는 거야. 노란책에도 있긴 있는데 노란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좀 약간 지금하고 좀 약간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갖고 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나와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남색책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적어놨는데 자 총괄은 이제 그 실증론하고 간접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둘 다. 그래서 실증적 요소와 간접적 요소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요소가 차이점도 있어. 예, 나름대로. 그럼 보면 자 합리적 설명을 비교해 볼게요. 공통점은 총괄적 설명이든 합리적 설명이든 인간의 목적, 동기, 의도를 가지고 인간 행위를 중점적인 설명한 데 있죠. 네, 차이점이 있어요. 합리적 설명 개별 사건의 인간 행위에 중점된 방면에 총괄적 설명 개별적 인간 행위 자체보다는 개별 사건 그와 관련된 일반적 움직임을 어떻게 유치하는 걸 중점을 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히틀러 개인만 보면 어디가 맞겠어요? 합리 설명이 맞겠죠. 근데 히틀러가 했던 여러 사건들, 이렇게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총괄적 설명이 맞아. 예, 그러니까 히틀러 개인은 합리 설명, 히틀러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려면 총괄적 설명. 예. 요걸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문이 있죠. 15세기 이탈리아에 발생한 문학과 예술가 인간 중심적 문화 운동을 르네상스라는 개념에 묶거나, 그다음에 19세기 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으로 묶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총괄 설명 또 실증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증론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노란책에는 공통점이 있어. 준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일반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일반화는 제한된 일반화죠. 준일반화, 완벽하게 포괄법칙적 일반화가 아니라 요런 측면에서 이제 실증론하고 차이가 있고, 그런데 또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제한된 일반화, 준일반화를 이제 뭐냐면 추구한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이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요.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건의 인과관계를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사건의 성격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낮은 단계의 일반화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은 뭐냐 포괄 법칙이야. 포괄 법칙은 이제 포포나 햄필이 주장하는 엄격한 그 법칙성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낮은 단계, 준 단계의 일반화는 인정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총괄 기준 간접론의 영향을 받지만 간접론과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사건을 묻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 안에 사건을 분류하고 초점을 맞춘 데서 개별적 인간에게 대한 제세를 강조하는 간접론자와 설명 방식이 다르다. 예. 그래서 간접론자는 이제 개인적인 행위를 다 초점을 맞춘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이제 개념을 동원해서 일정한 개념 안에 분류하는 데 있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합리적 설명과 공통적 차이점, 실증론의 차이점, 간접론자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총괄적 설명의 장점과 단점 있죠. 요거 외워두세요. 진짜 자주 나오는 것이야. 제가 암기 하시는 분은 꼭 암기해 두세요. 이거는요. 예. 자 여기 장점은 어, 특수한 사건을 일정한 이념이나 동향에 관련시켜 이해하게 되며 그 사건들 상호 관련된 전체의 일부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사건들 간의 관계를 의미 있게 이해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잡다한 사건을 묻고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을 꼭 쓰시라고 했죠. 예. 그다음 사건들 종합 분류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습의 구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되살리고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관된 의도와 동기를 중심으로 묻기 때문에 내면적인 걸 묻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걸 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사건의 전후관계를 보여주며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있고요. 단점. 자, 단점은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사건들만 적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건이나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그런 요소가 공유되지 않은 사건은 적용할 수 없고요. 요소들을 공유하는 사건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총괄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동원하기 쉽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 문제에 관심을 가는 설명을 드릴 때 뭐에 초점을 맞춰 인간관계 분석에 초점은 역사를 보는데 벗어난 설명.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아니 원인을 알 수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총괄적 설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인과적 설명도 같이 해줘야 돼. 이게 노란책에 있거든요. 인과적 설명도 같이 해서 그걸 보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약간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인간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 설명의 본질에 벗어났다. 역사적 그 설명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죠. 어떻게가 중요하지 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본질에 벗어난 설명 방식이다. 근데 마치 이게 그 본질인 것처럼 역사 설명 방식이 본질이 인과적 설명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인과적 설명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잖아. 그럼 왜 이렇게 적어놨냐? 이거 제 의지가 아니에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요약한 것들은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 남색책이나 녹색책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적어놓은 거야. 어쩌겠어.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우리가
책 들고 교수님이 따질 수 없죠, 교수님한테. 예. 그냥 애우세요, 그냥. 예. 모순적인 문제 애워. 예. 어쩔 수 없어. 예. 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다니다가는 내가 보니까 인생이 나라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예. 애우는 게 좋아, 그냥. 예. 자, 그래서 심이 있을 때 곤치는 거죠, 나중에.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은 총괄로 설명할 수 없다. 뭐 경제사라든지 뭐 제도사 같은 거는 설명할 수 없죠. 자, 요 단점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 단점. 자, 그래서 총괄적 설명은 끝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 사고력 부분을 보죠. 예.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역사 상상력을 하고 역사 사고력을 보죠. 이 사고력이 큰 범위고 사고력 안에 역사 상상력이 있는 거야. 예, 이게. 음. 그래서 사고력 하위 범주 중에 역사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사고력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상상적 역사 이해를 볼게요. 역사의 상상을. 자, 역사 상상은 요거 표가 좀 약간 똑바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크게 이제 구조적 상상, 감정이입, 역사적 판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 판단은 역사 판단력 부분에 있으니까 하고 요게 감정이입은 아까쯤에 계속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춘 구조적 상상이야. 자, 그래서 구조적 상상은 또 이제 뭘로 기능과 형태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재창조, 신해석을 기능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강과 삽입은 형태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가기 전에 역사 상상의 특성을 볼게요. 요게 예전에 01년이나 9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노란책에서 나왔던 건데 요게 이제 왜 나왔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7차 전쟁 초입 때 융합평화 강조했거든. 일사까지 통합된 걸 이제 꺼려했던 그 역사 교육학자 분께서 역사의 어떤 특수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역사 상상의 특성 내용을 낸 거야. 이 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자, 상상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체적, 직관적, 인지적, 논리적, 창조적.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 상상을 이렇게 다섯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의 상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의 추상적 상상이나 구체적 개별적인 대상하며 이에 대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고 활동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직관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를 주어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게 꼭 자료를 주어진 것들 외에도 인간으로서 어떤 선천적으로 느낀 것도 있죠. 예, 직관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언적인 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 원래 타고난 상상 있죠. 자, 그 인지적인 건 알죠. 자돌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역사의 상황은 상황에 따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의정도는 인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밝히는 건데 예전에 요 관련돼서 나왔어요. 문학에서 상상력이 필요하죠. 어, 문학에서는 상상, 문화적 상상이에요. 문학적 상상. 자, 문학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 문학은 이치만 맞으면 돼요. 그 앞뒤간의 이치만 개연성만 맞으면 되는데 그 역사의 상상은 이치에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실에 맞아야 돼. 팩트가 안 맞으면 안 돼. 팩트가 그래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다. 그게 문학적 상상력과 차이점이죠. 예. 그다음에 논리적인 것은 이제 증거를 통해서 분석 절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료 수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조적은 근데 역사에서 창조가 있어. 근데 문학과 예술의 의미에서 창조는 달라. 예술과 문학과 예술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순수한 창조의 의미죠. 근데 이에 반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재창조하는 거야. 재해석하고. 예. 그래서 A를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있는 것을 좀 더 상상해 봐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학적 상상력과 이것도 문학적 상상력 문화인데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문학적 상상력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써야 되나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창조적인 의미에서 과거 사건의 상상을 재창조한다. 이걸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문학적 상상력과 차이점이다.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구조적 상상으로 넘어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역사적 상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구조적 상상, 감정이입, 역사 판단. 이 두 가지는 다른 장에서 본 거고 살펴볼 거고, 감정이입은 살펴봤고, 역사 판단, 판단력에서 살펴보고요. 여기에 이제 중점 구조적 상상인데, 자, 그러면 구조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구조는 아까 이제 제가 좀 얘기했어요. 이건 마르크스가 처음에 제시했다고 했죠.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건 형상들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요소의 상호관계 및 이해 결정한 전체적 특징과 성격, 형상과 내재된 패턴이며 그 형상을 유지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 사건을 구성하는 관계에서 상상을 이해하는 역사건을 구조로 방한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예문들이에요. 예, 기본서 논문에 있는 예문인데, 구조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 사물이나 형상의 본래 가지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사물이나 형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내지는 관계 패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에 의해서 부여된 사물에 의해서 부여된 구조인데, 사물 형상을 분류 종합 패턴. 이게 두 개 합쳐서 구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생명경사에서 이제 파란색 바탕에 찍힌 녹색점 형태를 찾아내고 숫자를 식별하거나, 동물이나 사람의 조상 사이에 이제 신체 기능이나 발생적 관계를 밝혀내거나,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관계를 발견. 이거 눈에 보이는 거에서 발견한 거잖아. 예.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된 구조가 있어. 어떤 것은 의미를 부여한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벌들을 항소자리, 큰 곰자리로 분류하거나, 어떤 종족의 친족관계를 밝히거나, 주시자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는 거야. 이거 다 분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역사에서 보면 시각이 있죠. 시각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시각의 구조는 눈에 보이는 건 사실적인 지금 이익이나 정영이나 유영은, 박지원, 박재가, 유승원, 홍대영 각각의 사상들이 특징이 있죠. 요걸 이제 보이는 거와, 요 후에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익과 정영, 유영원을 중농주의로 묶고, 그 다음에 박지원, 박재가, 유승원, 홍대영을 중상주의로 묶었어요. 예,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합쳐서 시각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 내가 중농주의자고 내가 중상주의고 통째로 내가 시각자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야 했어요. 인식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시각은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부여한 걸 합쳐갖고 구조를 한다. 예.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해석을 통해서 구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남색 책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역사적 사료가 역사 사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사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 있고, 시기와 주제가 알 수 없는 사료가 많고요. 시가라고 되어 있네. 네. 자, 시기와 주제가 알 수 없는 사료가 있고, 선택된 자료가 재구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에 따라서 이제 자기 어떤 담론이나 풀 구조에 맞춰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고 있지만 편집된 팩트죠. 왜곡된 게 많죠. 그래서 자기가 숨기는 건 숨기고 싶고, 그 다음에 부각적인 건 부각시키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남색책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사는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이야. 그래서 이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다른 모습인데, 같은 상황의 조건에도 인간의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회 형상이 인간의 의지에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죠. 내면을. 그래서 그 행위의 목적과 이유, 동기를 규명해야 되거냐. 그러면 그 행위자의 사상, 감정, 내면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레스키처럼 이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모 인간은 대통령을 부르고 도망갔잖아. 그걸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역사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예. 내면을 통해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행위를. 자, 그래서 역사 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사 상상은 이제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메꿀 필요가 있고, 또 왜곡된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적 행위라는 건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조건보다도 내적인 그 의식 더 중요해. 그때 내면을 볼 때는 사료가 정확히 안 나타나니까 그걸 뭐야 상상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의 상당히 필요성이다. 이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구조적 상상을 볼게요. 구조적 상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 측면과 형태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죠. 기능 측면에서는 재창조와 신해석, 형태 측면 보강과 삽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나누는 게 기능 측면이야. 예. 기능 측면은 이제 재현하고 신해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재현은 뭐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재현하고는 좀 여기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했처럼 어떤 용어를 설명하는 용어를 이제 얘기할 때 개념을 얘기할 때 똑같은 그 말이라도 그 사안과 역사학에서 말하는 그 개념과 역사 교육학자에서 얘기하는 개념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많은 개념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고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구조사상의 기능에서 재현은 뭐냐? 발생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기록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증거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재창조한다. 그래서 역사적 인물의 동기를 파악하고 사회 속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팩트가 보여지면 그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재해석해서 재창조하고 그래서 이때 창조라는 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조금 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완전히 메꿔내가는 것을 재창조라 했죠. 예. 사회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역사적 인물의 동기를 파악할 때 이때 이제 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외워두시고 요 관련된 예문 있으니까 좀 보시고 신해석은 뭐냐면 동일한 증거를 종전과 달리 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야. 요게 예문이 이제 제가 이게 남새책에 있는 예문인지 아니 그 관련된 그 논문 관련된 예문을 따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태조의 왕건의 그 정책 중에 대건환 정책 있죠. 그래서 건환은 적대시 정책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건환 배척 정책을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해석해 갖고 그 당시 이제 고려 북진 정책하고 이제 뭐냐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권한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 문화 사상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좀 다르다는 거야. 하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이 사상은 중국에 나왔지만 그 이제 널리 다른 국가에도 다 전파됐죠. 그래서 이 그 권한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그 권한의 입장 권한 배척은 역사 사건 하위 사상이 입각한 거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태조가 입장을 때는 권한은 거의 금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 배척했다. 하위 사관이니까 해서 오랑캐도 안 보는 거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뭐 유교적 문화권에 속하지도 않고 그 뭐냐면 저쪽 그 유목민족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뭐냐면 그 이민족 그 오랑캐 생각해서 배척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오랑캐를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랑캐를 배치하는 거죠. 자, 유교적 문화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 그다음에 유교적 문화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란족들은 이제 이기 때문에 이네들 배척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교과서에 있는 그 고려의 북진 정책 반대했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건 좀 다른 거죠. 하위 사상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한 거잖아요. 해석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보강과 삽입이야. 이거 07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요거 보강과 삽입. 자, 그래서 이제 보강 삽입은 뭐냐 크게 말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개념 보면 증거가 어떤 사건이나 형사에 완전히 다하지 못할 때 그 증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기능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당시 상황들 빠져 있는 부분을 채워내는 거야. 지식과 당시 상황 상을 바탕으로 잘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고 역사 사실 규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강과 삽입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엄밀히 말하면 그 보통 구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써놓고는 또 책에다 구분을 하는 내용도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그 출처형과 감정이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보관과 삽입도 뭐냐면 평상시엔 별 의미 없이 쓰이지만 같이 사용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보관은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의 중간 과정에 빠졌을 때 앞뒤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추론하거나 자료에 빠져 있는 걸 메워주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만들었죠. 역사 사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빵꾸가 있잖아. 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역사 상상 메꿔주는데 보관이고요. 삽입은 역사 사실 전개 과정에서 앞이나 뒷부분에 빠졌을 때 이를 추론해 역사 사실을 구성하는 게 삽입이야. 여기는 표현은 없지만 아이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있잖아. 요 중간중간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 삽입이죠. 그래서 사건과 사건 사이를 메꿔주는 거고 이건 사건 안에 역사 사실에 중간중간 전개 과정에 빠져 있는 것을 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을 설명하는데 1차 세계대전에 중간에 뭐 사유가 빠져 있으면 메꿔주는 거는 뭐가 되면 보관이 되는 거고 1차 세계대전 정강기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사건들의 관계에 시기 관계에 중간에 빠져 있는 것들 메꿔주는 건 삽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관과 삽입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보관과 삽입은 이렇게 정의를 내고 역할은 비슷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해요. 보관과 삽입은. 자, 한번 보면 그 보관은 이제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 해석하고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도움을 주고 그래서 명시적 증거와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것을 한다. 그래서 증거가 여러 번 모순되게 해석되거나 증거를 어긋나서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명시적 증거와 증거 사이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있어야 할 사이에 간극을 메꿔줘서 증거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 자, 이거는 보관과 삽입 공통된 요소예요. 이게 예전에 뭐와 관련된 나오냐면 링컨 사조와 관련된 사고가 나왔어요. 링컨. 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설명하면 그때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링컨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예 반대론자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또 한 번 노예제도 반대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연방주의자야. 연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노예 반대자이면서도 연방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을 때는 오히려 연방주의 신념이 좀 더 강해. 노예 반대보다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사주에서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 노예 해방서가 나왔고 그다음 B사주에서는 링컨이 그다음 남부에 있는 더글라스라는 그 대법원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당연히 A사주에서는 노예가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인데 B사주에서는 오히려 노예제를 찬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모순되죠. 이 A사주와 B사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의 이미지하고 좀 다르고 근데 이게 모순된 것을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링컨은 아까 전에 연방주의자가 했죠. 그러니까 연방주의자가 신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연방주의 입장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연방을 유지했으면 어떻게 돼? 폐지되는 거고 노예제를 인정하더라도 연방을 유지하면 연방주의 선택하겠죠. 그래서 A사조는 그 당시에 노예제 폐지가 연방을 더 빨리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한 거고 B사조에서는 더글라스 판사에게 그 남북전쟁 이전이니까 남부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 연방주의자 입장에서 노예를 제 폐지를 포기하더라도 노예제 유지 쪽으로 하더라도 연방을 유지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상상 추천을 메꾸면 모순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죠. 이 사람 예측.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이기 때문에 노예 반대론자들이 하지만 여기 신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면 그 사람의 그 주요 기준은 연방을 유지하냐 마냐 그 기준일 것이다. 그걸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예전에 나왔다. 그래서 보관과 삽입 동시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예문은 그 밑에 있는 역할 예문을 좀 읽어보시고 한번 이거 이제 좀 읽어볼게요. 그냥 요건 아마 보관 얘기인데 요 자료가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죠. 자,
6세기 때 아테네 토지개혁을 실시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사가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6세기 초와 5세기 초의 역사의 사실, 페이스타토스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들을 비추어 토지 문제 해결에 위한 조초가 조치가 어, 조, 조초가 조치죠. 예. 자,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됐다. 이처럼 역사가 알 수 있는 사실 토대로 증거에 빠져 있는 역사 사실을 상상적으로 추론한 것을 예. 그래서 이게 보관 관련된 설명 같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토지 기록 관련된 내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보관이나 삽입이라는 개념은 누가 처음에 제시했냐면 그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제시했어. 콜링우드가 이제 그걸 이제 성역적 상상을 하고 얘기했죠. 보관 성역적 상상 생각나세요? 사상의 역사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먼저 외면을 복구해야죠. 팩트를 알아야 되잖아. 그다음 이유 동기를 알아야 되고 결국엔 사실이나 이유 동기를 아는 것은 현재성과 관련되고 있죠. 예. 그때 이 사실적인 측면들. 그 이유 동기는 제사과 재현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이제 밝힐 때 역사 사실을 이제 빠진 부분을 메꾸잖아. 이때 이제 선언적 상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언적 상상 말 그대로 경험이 이겨낸 거야.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느꼈던 거, 직관적으로 아는 거. 이걸 이제 선언적 상상인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고 이게 이제 뭐냐면 보관과 연결돼 있어요. 예. 보관의 원류다. 이론적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지각된 상상과 이제 또 연결되는데 이 보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언적 상상이라는 것은 그 지각적 상상과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 지각된 상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옥 속에 갇혔다고 해요. 슬창살이 있어. 슬창살 사이에 이제 뭐냐면 풀립이 막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슬창살에 걸려서 여기 안 보여. 풀립 같은 게. 예. 이런 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풀립이 있다고 연결됐다고 보죠.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예. 이걸 우리가 배워서 알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보는 줄 아는 거야.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풀립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옆에는 풀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간수들이 이제 뭐냐면 여기 믿고 있는 뭐 풀베기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잔디깎기 기계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각된 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형상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넓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관도 그러니까 상업적 상상이란 자체 보관도 그 뭐라고 이제 다만 이거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이샤가 어떤 날 로마에 있고 구에 갈리아 지역에 있다. 정거에는 안 나왔지만 카이샤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이걸 꼭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이 상업적 상상 또 이 지각된 상상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렇게 증거를 통해도 이제 그 알 수 없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업적 상상, 지각된 상상, 그다음에 보관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지각된 상상하고 이제 하여튼 보관이 이렇게 있고 역사 자료의 보관은 지각이 배제된 상상력 통해 사유한 점에서 차이점이 보이겠다.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지각된 상상과 보관은 근본적인 동일하지만 본질적이지만 지각된 상상은 눈에 보일 수 있고 보관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미지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글을 통해서 알면 사유한 작업을 거치게 되잖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지각된 상상이나 보관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직관적으로 알고 그걸 메꿔주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폴링우드가 선언적 상상 또는 지각된 상상, 뭐 보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각된 상상과 그 보관의 차이점은 머릿속에 생각하냐 아니 눈으로 직접 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예,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콜링우드의 그 견해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보관과 일반화의 이제 비교를 볼게요. 보관과 일반화. 자,
주어진 사항이나 어떻게 전개할 걸 예상한 능력과 원리는 일반화 비슷해요. 근데 원리나 일반화의 적용은 사건의 법칙적 틀에 맞추는 데 반해서 보관과 삽입은 사실 자체를 밝힌 데 차이가 있죠. 예. 요 차이점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법칙적 틀에 맞춰 갖고 설명한 데 반해서 보관과 삽입은 사실 자체 그 자체를 밝힌 데 차이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유사점, 차이점. 그래서 이거 2007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걸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개념 부분, 보관과 삽입의 차이점이 뭐냐. 그다음에 그 예전에 나왔던 이제 요 개념 내용, 보관과 삽입의 역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관과 삽입 일반화 비교.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어.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역사적 판단인데 역사적 판단은 나중에 역사적 사고력 하위 범주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간략하게만 적어 놓는데 보통 우리가 역사적 판단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뒤에 판단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이제 역사 판단은 역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료부터 연구 대상이 되는 이게 오타네요. 0군데 과거의 그 사건과 시대 설득력 해석이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상 같이 명백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증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 바탕으로 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나 자료 통해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운 역사 해석할 때 필요하다 뭐 등등등인데 그냥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역사할 때 역사의 판단이 다 들어가 있어. 예. 이게 역사 사실을 하는데 역사 어떤 것을 역사 사실을 여길 것인가 이것도 판단력이 개입돼 있죠. 그리고 이 역사 사실 중에 연구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역사의 판단이 들어갔고 그걸 이제 행위자의 언어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알는 것도 당연히 판단력이 들어가 있고 이걸 다시 이제 결과를 역사 서술로 역사 서술할 때 어떤 역사 서술로 할 것인가 여기 판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때 전체적 의미를 할 때 역사 판단 그러니까 역사 사실을 규명하거나 연구 대상을 선택하거나 행위자의 언어를 파악하거나 역사적 서술 뭐냐면 하거나 의미를 파악할 때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역사 판단력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있고 상상적 서술이 있는데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역사적 뭐냐면 결과를 이제 하고 결과를 대중에게 서술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대중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역사 서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어떤 그 표현을 써 갖고 대중에게 전달해 주냐. 그때 역사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대도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로 역사 소설가처럼 좀 내러티브 방식으로 쉽게 접근해라. 그렇지만 역사 소설가는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팩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소설가들이 상상력을 그 역사 소설의 상상력, 문학적 표현력을 적극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여다. 다만 팩트에 입각해서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다 그런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논문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그냥 쓱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조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사 판단력이 그 뭐냐면 여기에 속한다. 구조 상상에 속한다. 아니 그 상상적 역사 상상에 속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하위 범주에서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참고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역사 판단력이 역사 상상력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역사의 판단이 독자적인 판단력이라는 또 견해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역사 상상력 안에 역사 판단을 뒀어. 이거는요.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역사 판단력 사고력 하위 범주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99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사고력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역사적 사고력.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